결국 중국 농민의 가장 큰 문제가 재산성 소득이 없고 거의 노동소득, 매일 땅을 파먹고 살아야 되는 이것이 문제였었는데 깔고 앉아 있었던 토지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담보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또 유통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재산이 증가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샹하이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아픈 손가락이자 어두운 면인 농민공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의 농민공 그리고 6억의 농민 이들로 구성되는 농촌 그리고 도시 간의 격차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국에는 땅을 세는 단위가 무라는 개념을 씁니다. 한국 평수로는 200평 정도 되는데 농가당 경작지는 미국이 2,000亩 역시 엄청나게 크지요. 40만 평이 되고 EU 평균도 800亩가 되는데 땅이 매우 좁은 일본도 50亩가 되고 우리나라도 30亩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진 중국이 인당 가구당 경작 면적 자체가 8亩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요. 중국에는 약 2억 3천만 농가가 있습니다. 이들이 좁은 경작지 때문에 그들의 연수입은 겨우 6만 위엔, 즉 우리 돈으로는 1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과거에 월 1000원도 못 버는 인구가 중국에 6억 명이 넘는다고 한 그 대부분의 구성원은 농민을 두고 한 말입니다. 저희 샹하이 클래스에서 한 두세 달 전에 만든 영상에 후라인이라고 중국에도 38선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중국을 사선으로 가르면 남북으로 잘리는 것처럼 서북 그리고 동남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것이 후라인입니다. 국토가 36%인데 인구는 96%가 살고 있고 서북 쪽은 국토는 64%인데 인구는 4%가 삽니다. 그래서 밤에 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라인의 오른쪽은 불이 환하고 이게 한국이죠. 우리나라고 북한처럼 여기도 남북처럼 갈린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중국의 38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인구는 많고 하지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매우 적습니다. 이 후라인 동남 쪽에만 옥토라고 할 수 있는 땅들이 있어서 여기를 2억 3천만 가구 중에서 거의 2억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국이 2023년에 농민공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일은 도시에서 하지만 호적은 농촌에 있는 농민공의 수가 2억 9,700만 명으로 나옵니다. 3억인데요. 그들 중에서도 구분이 됩니다. 성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외에 성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이쪽에서는 외출 농민공이라고 하는데 외출 농민공의 총수는 1억 7,658만 명입니다. 현재 중국의 상주 인구로 본 도시화율은 66%인데 이것을 호적을 시골에다가 두고 있는 농민들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중국의 도시화율은 48%, 50%가 안 됩니다. 이 18%의 차이가 2억 5천만 명입니다. 2030년까지 이 2억 5천만 명을 도시로 정착을 시켜서 호적 기준으로도 도시화율을 70%를 넘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2억 3천만 명의 농가는 2035년이 되면은 약 7천만 가구로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농가당 경작지가 30무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게 되는데 농가의 경작 면적이 확대가 된다는 의미는 농기계의 사용이라든가 기술의 보급 등이 더 용이해져서 농업 경영의 효율성이 확대가 되고 산출물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농민의 평균 농업 소득 자체가 지금 겨우 2만 위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가 되면 10만 위엔 위로 증가를 하게 돼서 도농 간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그리는 신형 도시화이고 그것을 신성장 동력으로 해서 중국 경제의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이테크에서만 질적인 발전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현재 중국은 인구 오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향후에 10년 동안에 이런 도시화가 추진이 된다면 그리고 성공을 한다 그러면 도시의 노동력이 공급이 되면서 과잉 공급된 부동산, 도시 부동산의 재고도 어느 정도 소화될 수 있고 또 도시의 인프라 건설의 비용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 방식이 바뀌는 농민 그리고 소비 패턴이 도시화되는 농민 이런 신도시민들이 가져올 변화가 질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20차 삼중전회에서도 신규 도시건설 용지 지표하고 또 상주 인구의 증가를 연동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인구의 이동을 질서 있게끔 하게끔 하는 계획이 정책이 나왔습니다. 농민의 도시화는 유입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그들이 돈만 있다 그러면 발전의 잠재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가 농촌 건설 용지의 증가와 이것과 연계되는 그런 그 경작지 지표 이런 것들을 지역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기존의 농민들이 그냥 발밑에 깔고 있던 토지가 거래의 대상으로서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민이 1인당 쓰는 도시의 크기가 중국에서는 100스퀘어미터입니다. 이것이 이제 건설 용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농민은 시골에서는 250스퀘어미터를 씁니다. 이것은 경작지겠죠. 농지겠죠. 그래서 도시의 건설 용지는 주택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공장 또는 오피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천만 명의 도시가 새로 생긴다는 얘기는 1천 평방킬로미터의 도시의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 1천만 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건설 용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근데 농촌에서는 1,000만 명이 빠져나갈 거니까 완전히 소적을 정리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2,500평방킬로미터의 새로운 농경지가 해제가 되면서 누군가에게 농지로 다시 재분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농민들은 경작지가 늘어나니까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중국은 제도적인 또는 법적인 불비로 인해서 양쪽의 땅을 다 점유를 해야 됐습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농민이 시민이 되려면은 땅이 더 필요한데 호적지에 농민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은 포기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중점유 상태가 되어서 농민들이 도시에 가서 살더라도 정착까지는 아니더라도 살고 있으면 농민들이 농촌에 가지고 있는 3개 도시, 즉 주택부지하고 계약경작지하고 임야 이것은 그들의 그냥 유유지로 남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상으로 반납하라고 하면은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농촌의 토지를 매각하거나 양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필요했었고 그런 것은 도시에서의 토지는 아시다시피 70년 동안 사용권을 줘서 그 토지 위에다가 아파트가 지어지거나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것으로부터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을 매각하거나 양도하게 되면은 시세 차익을 개인이 다 가져갑니다. 도시민의 경우에는. 하지만 농촌은 집체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가 70년 사용권이 부여되어 있긴 하더라도 토지 거래로 발생하게 되면은 이것은 개인하고는 상관이 없고 집체, 즉 지역의 그 집단의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상 소유권 또는 거래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 7년 전에 18기 삼중전회에서는 이 토지의 3권 분리 개념을 도입을 해서 농민의 경작권과 사유권과 소유권을 분리를 해서 경작 사용권은 거래와 임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년 동안의 법규 개정을 통해서 오래된 토지법을 완전히 바꾸어서 2018년부터는 새로운 토지법이 나왔고 사용권을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이라든가 일정한 비율의 집단의 소유 지분만 빼고 나머지는 농민이 가져갈 수 있게 돼서 농민이 도시로 가서 정착을 할 때에는 이 토지로부터 나오는 양도소득을 가지고 시드머니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반대로 남아있는 농민에게는 경작지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의 합법적인 그런 권리를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들의 재산이 증가되는 것이 중요한데 삼중전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들의 그런 그 권리를 보호를 하기 때문에 토지를 반납을 하게 되면은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그런 길은 열려 있습니다. 결국 중국 농민의 가장 큰 문제가 재산성 소득이 없고 거의 노동소득, 매일 땅을 파먹고 살아야 되는 이것이 문제였었는데 깔고 앉아 있었던 토지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담보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또 유통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재산이 증가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농업은 이미 6차 산업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1차 산업, 2, 3차 산업이 합쳐져서 6차 산업이 다 합쳐져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1차 산업은 농산물, 농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공을 하게 되면 2차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 가공한 제품을 다시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3차 산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6차 산업의 의미입니다. 가공된 제품을 전자상거래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서 도시에 있는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상해 인근에 있는 저장성하고深圳 옆에 있는 광저우입니다. 그쪽에 있는 웬만한 현들은 이미 1+2+3 해서 6차 산업 구조를 완성을 해서 농촌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은 이미 서비스업 인프라가 지난 10년 동안 완벽하게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산지인 농업을 지원할 조건을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AI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 인프라를 가지고 서비스업이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역의 특산물을 냉장물류라든가 라이브 커머스 등으로 결합을 해서 전국으로 유통시키는 그런 성공 사례는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업적인 사고방식하고 인터넷의 사고방식이 결합이 돼서 농업과 결합이 돼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중국의 농업의 그 GDP 사이즈가 9조 RMB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 130조가 넘는 그 GDP 중에서 거의 한 6, 7%밖에 안 되는 수준이지만 농업 개혁 정책으로 인해서 농업 GDP가 향후에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은 GDP 개념으로 1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시화로 인해서 농민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농촌에 남은 농민들의 소득은 2배가 아니라 4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의 시민을 만드는 개념은 결국 중국의 신형도시화의 성패가 농민의 소득도 늘리고 도시민의 정착도 도우면서 사실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남아도는 생산력 자체를 내수 위주 그리고 중국의 농촌도 잘 살게 된다 그러면 소비 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즉 내수 위주로 경제가 돌아서고 전환이 되게 되면은 수출만을 해서 내부에서 지지고 볶는 내부의 생산성을 외부로 싼 값에 밀어내는 이런 현상들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길게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의 신형도시화 그리고 농민의 도시민화, 농민공의 도시민화가 되는 과정은 우리도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이쪽의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항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